캄캄한 원통 속에서 차가운 물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발끝에 닿는 나무판 하나가 제 생명줄이었죠. 금속 냄새와 함께 떠오른 한 가지 생각, 살아야 한다. 남편과 그의 내연녀가 완벽하게 설계한 사고였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바로 그날 밤 내릴 비를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8월 12일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그 차가운 감촉이 생생해요. 원통형 콘크리트 벽을 따라 흐르는 차가운 물방울, 코끝을 찌르는 금속 냄새, 그리고 발끝에 간신히 닿는 나무 판자 하나.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복선들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땐 몰랐죠. 일주일 전 남편 장태호가 말했었거든요. 여보, 이번 주말에 현장 점검 구경 와볼래? 새로 짓는 시설 볼만해. 평소 회사 일에 관심 없던 제게 왜 갑자기 그런 제안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이상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도서관에서 발견한 그 장부였어요. 후원금 내역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재단에서 들어온 돈과 실제 도서관 운영비 지출 내역이 맞지 않았거든요. 건설사 관련 메모도 있었는데 금액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땐 단순한 실수인 줄 알았죠. 그날 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태호가 잠깐만 차에서 기다려라고 하더니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제 목을 눌렀어요. 정신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본 건 최라온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태호의 재무팀장이자 제가 모르는 사이 남편의 연인이 된 여자 말이죠. 깨어났을 때 저는 깊은 원통 안에 있었습니다. 집수정이었어요. 벽을 만져보니 콘크리트였고 위를 올려다보니 격자로 된 환기구가 보였습니다. 물은 이미 허리까지 차올라 있었어요. 살아나가야 해. 머릿속에서 계속 이 말이 맴돌았습니다. 죽을 순 없었어요. 도서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발밑을 더듬어 보니 나무 판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공사용 자재였던 것 같아요. 이 판자가 제 생명줄이 될 줄은 몰랐죠. 물은 계속 차올랐고 저는 판자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때였어요.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슬부슬하더니 점점 거세졌어요. 집중호우였습니다. 빗물이 집수정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수위가 빠르게 올라갔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수위가 올라가면 환기구 격자에 손이 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몸이 떨렸지만 계속 균형을 잡으며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손이 격자에 닿았어요. 녹슨 철근이었지만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팔을 격자에 걸치고 온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어요. 손가락이 찢어지고 어깨가 빠질 것 같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상체를 밖으로 빼냈을 때의 그 해방감이란. 비가 얼굴에 쏟아졌지만 그 어떤 샤워보다 상쾌했어요. 나머지 몸도 빼내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였어요. 온몸이 젖어 있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태호가 저를 죽이려 했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았거든요. 현장 주변을 둘러보니 배수로가 보였습니다. 경사가 가팔랐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배수로로 몸을 굴렸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살아있다는 게 중요했죠. 새벽 4시쯤 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비상키를 숨겨둔 곳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의 안도감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젖은 옷을 벗고 비상용으로 두었던 담요를 덮고 나서야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한 일이 동생 서윤에게 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아, 언니야. 언니, 지금 몇 시인데? 무슨 일이야? 태호가 나를 죽이려 했어. 지금 도서관에 있어. 와줄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원래 신중한 성격이었지만 제 목소리에서 뭔가를 느꼈나 봅니다. 지금 간다.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지만 분노보다는 차갑게 식어가는 뭔가를 느꼈습니다. 태호와 라온이 저를 없애려 한 이유가 뭔지 대충 짐작이 갔거든요. 도서관 후원금 장부의 그 이상한 내역들, 갑자기 바뀐 보험 수익자, 그리고 오늘 밤 일어난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비는 그쳤지만 땅은 아직 젖어 있었습니다. 그 비가 제 목숨을 구해줬다는 걸 생각하니 묘한 기분이었어요. 서윤이 도착할 때까지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에요. 태호와 라온은 분명 저를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된 김에 진실을 파헤쳐 보자고 마음먹었어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말이죠. 8월 13일 아침, 태호는 놀랍도록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서윤이 도착한 후 함께 뉴스를 확인했는데 벌써 기사가 올라와 있었어요. 채석장 인근 집수정 사고로 시민 1명 실종, 수색 작업 난항. 태호가 회사 성명서까지 발표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알려졌으며 가족들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는 내용까지 있더라고요. 우울증이라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심리치료사로 일하면서도 약 한 알 먹지 않을 만큼 건강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회사 사내 기부재단에서 벌써 추모 명목으로 도서관 후원금을 홍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지역 도서관 발전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윤이 씁쓸하게 말했어요. 언니, 이게 라온이 말하던 도구인 것 같아. 기부재단을 이용해서 돈을 빼돌리는 거지. 서윤은 감사팀에서 일하다 보니 이런 구조를 잘 알고 있었어요. 회사가 재단에 기부하고 재단이 다시 도서관에 후원하는 식으로 돈을 돌리면서 중간에 빼먹는 수법이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근데 언니, 보험은 어떻게 할 거야? 그제서야 생각났어요. 몇 달 전 태호가 갑자기 보험 얘기를 꺼냈던 일 말이죠. 여보, 혹시 모르니까 보험 좀 늘리자. 요즘 사고도 많고. 그때는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서윤이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역시나 수익자가 태호로 바뀌어 있었어요. 제 동의 없이 말이죠. 언니, 이거 서명이 이상해. 필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서윤이 가져온 서류를 보니 정말 그랬어요. 제 서명을 흉내낸 것 같은데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특히 이응 모양을 그리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이것도 증거가 될까? 당연하지. 필적 감정 받으면 위조 서명인 걸 증명할 수 있어. 서윤이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선택해야 해. 살아있다고 밝히고 경찰에 신고할 건지 아니면 일단 숨어서 증거를 더 모을 건지.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지금 당장 살아있다고 밝히면 태호와 라온은 다른 방법을 찾을 게 분명했습니다. 증거도 인멸하고 말겠죠. 증거를 더 모으자. 태호와 라온이 얼마나 많은 돈을 빼돌렸는지,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다 밝혀내고 싶어.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언니는 계속 여기 숨어 있고 나는 회사에서 자료를 더 찾아볼게. 감사팀이니까
어느 정도는 접근할 수 있어. 그날 오후 태호가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수색 현장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아내를 찾아달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연기였겠지만 꽤 그럴듯했나 봐요. 동네 사람들도 그래도 남편은 착하다며 동정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알던 태호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겉으로는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저녁 무렵 서윤이 다시 도서관으로 왔어요.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 생각보다 규모가 훨씬 커. 파일을 펼쳐보니 재단과 관련된 거래 내역들이 가득했어요. 도서관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의 후원금 명목으로 나간 돈들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갔더라고요. 특히 이거 봐. 지난 2년 동안 재단에서 나간 돈이 15억이야. 근데 실제 후원받은 곳들은 절반도 안 돼. 숫자를 보니 정말 놀랐습니다. 단순히 보험금을 노린 게 아니라 오랫동안 계획적으로 돈을 빼돌린 거였어요. 그리고 언니 라온이 요즘 부동산 투자를 엄청 했대. 강남에 오피스텔도 샀고 외제차도 바꿨고 재무팀장으로서 회사 돈을 관리하는 위치를 이용한 거였죠. 태호는 사장으로서 승인만 해주면 되고 실무는 라온이 처리하는 구조였으니까요. 근데 언니, 문제가 하나 있어. 서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감사팀이라고 해도 수사권은 없어. 의심스러운 건 찾을 수 있지만 직접 조사할 수는 없다고.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경찰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서윤아, 혹시 배상구 아저씨 연락처 있지? 배상구 아저씨는 동네에서 나름 유명한 분이었어요. 예전에 탐정 일을 했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은퇴해서 동네 일에만 관심 갖고 계셔서요. 특히 CCTV 같은 걸 찾아내는 데는 일가견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아저씨한테 도움을 요청해보자. 그날 밤 배상구 아저씨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처음엔 놀라시더니 제 이야기를 듣고는 분노하셨어요. 그런 나쁜 놈들이 어딨어. 걱정 말고 내가 도와줄게. 아저씨는 다음 날부터 현장 주변 CCTV를 찾아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증거 수집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태호와 라온은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좀 더 여유롭게 행동할 테고 그만큼 증거를 찾기도 쉬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정말 이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태호와 라온이 제가 살아있다는 걸 눈치챈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서관 아이들의 돈을 훔친 것만 해도 용서할 수 없는데 저까지 죽이려 했으니까요.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저는 정말 유령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낮에는 도서관 구석에 숨어 있고 밤에는 서윤이나 배상구 아저씨를 만나 정보를 주고받았어요. 마치 제가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조용히 움직여야 했거든요. 배상구 아저씨가 첫 번째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골목 CCTV 영상이었어요. 은하야, 이거 봐. 사고 전날 밤 11시 30분경이야. 화면에는 라온의 차가 도서관 뒤편에 정차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약 20분 정도 있다가 나가더라고요. 왜 라온이 여기에 왔을까? 아마 미리 와서 뭔가 확인했을 거야. 아니면 뭘 숨겨뒀거나. 그날 밤 도서관을 자세히 뒤져봤는데 정말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작은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서윤이 녹음기를 확인해 보니 제가 도서관에서 전화하는 내용들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특히 재단 후원금 관련해서 회계사와 통화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언니가 너무 많이 알게 된 거구나. 그래서 없애려고 한 거야.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테오와 라온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저를 감시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서윤이 회사에서 또 다른 정보를 가져왔어요. 언니, 청산병원에서 장례식장 예약했대.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시신도 없이 장례를 치른다고? 실종된 지 2주가 지나면 법적으로 가능해. 그리고 보험금도 그때부터 청구할 수 있고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였어요. 저를 죽이고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장례를 치르고 보험금을 받는 것까지 다 계산해뒀던 거죠. 그때 서윤의 동료인 최다온이 도서관을 찾아왔어요. 다온은 26살로 컴퓨터에 정말 능했습니다. 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일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다온이 제안한 건 도서관 안내방송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었어요. 도서관에 방송 장비가 있잖아요. 여기다 예약 오디오를 삽입할 수 있어요. 완전히 합법적인 방법으로요. 다온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장례식 날 조문객들이 많이 올 텐데 그때 도서관 스피커에서 제 목소리로 메시지를 내보내는 거였어요. 무슨 내용으로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 직접적이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애매해도 안 되고 태호 씨, 도서관 기부금은 어디로 흘렀나요?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았어요. 듣는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만들면서도 태호와 라온에게는 확실한 경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온이 방송 시스템에 오디오를 삽입하는 작업을 했어요. 도서관 관장인 제가 직접 승인한 거니까 완전히 합법적이었죠. 이제 장례식 당일을 기다리면 되겠네요. 그 사이 배상구 아저씨는 더 많은 정보를 찾아내고 있었어요. 특히 태호의 동선 추적에서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은하야, 큰 거 잡았다. 태호가 사고 전날 약국에 들렀어. 약국에? 응, 주유소 CCTV에 다 나와. 약국이랑 화학상가까지 들렀더라고. 이건 정말 중요한 단서였어요. 저를 기절시킬 때 사용한 약물을 구매한 증거일 수 있었거든요. 서윤도 회사에서 재단 관련 자료를 더 수집하고 있었어요. 감사팀이라는 위치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청업체와 현금화 루트까지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복잡해. 재단에서 여러 하청업체로 돈을 보내고 하청업체가 다시 현금화해서 개인 계좌로 보내는 구조야. 수사권이 없어도 신고 자료로는 충분하지? 충분하고도 남아. 이 정도면 검찰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 8월 20일 밤 저는 장례식장 근처를 미리 답사해 봤어요. 청산병원 장례식장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조문객들이 모이기에는 충분한 크기였습니다. 무엇보다 도서관과 그리 멀지 않다는 게 중요했어요. 방송이 나갔을 때 사람들이 도서관 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마지막으로 녹음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제 목소리로 태호 씨, 도서관 기부금은 어디로 흘렀나요? 라고 말하는 오디오였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리긴 했지만 오히려 그게 더 실감나게 들렸습니다. 죽은 사람의 목소리 같다고 해야 할까요? 서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언니,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 태호와 라온이 눈치채면 어떡해? 그땐 그때 생각하자. 지금까지 온 걸 포기할 수는 없어. 솔직히 무섭긴 했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태호와 라온이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잘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도서관 아이들의 돈을 훔치고 저까지 죽이려 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이면 장례식이 시작됩니다. 제가 죽은 걸로 치르는 장례식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질 생각을 하니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죠.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온 측에서 반격을 시작한 거예요.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 강은하가 평소 우울증이 심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살 충동이 있었다는 말까지 나돌았어요. 서윤이 분노하며 말했어요. 언니, 이거 완전히 조작이야. 라온이 직원들한테 일부러 흘린 소문이라고. 정말 치밀하게 계산된 루머였어요. 제가 심리치료사라는 점을 역이용한 거죠. 남을 상담해주는 사람이 정작 본인은 힘들어했다는 식으로 포장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확실한 대응책이 있었어요. 서윤아, 청산병원에서 제 의료 기록 떼올 수 있지? 당연하지. 언니 보호자니까. 의료 기록을 확인해 보니 역시 제 예상대로였어요. 지난 5년간 항우울제나 수면제 처방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도 모두 정상이었고요. 이거면 우울증 루머는 완전히 반박할 수 있어. 아저씨도 더 중요한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은하야, 대박이다. 근처 주유소 CCTV까지 확보했어. 화면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태호의 차가 약국과 화학상가를 차례로 들르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시간도 정확했어요. 사고 당일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특히 화학상가에서 뭔가 샀는데 포장이 좀 특이해. 아저씨 말로는 액체류를 담는 용기 같았다고 해요. 아마 저를 기절시킬 때 사용한 약물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영수증까지 찾을 수 있을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동선 자체가 증거가 되지. 평소에 그런데 안 가던 사람이 왜 하필 그날 갔겠어? 서윤은 감사 시스템을 통해 재단의 돈 흐름을 더 자세히 추적하고 있었어요. 점점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진짜 악질이야. 재단에서 하청업체로 보낸 돈이 결국 라온 개인 계좌로 들어가는 구조를 만들어놨어. 재단에서 여러 업체에 후원금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실제로는 라온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들이 그 돈을 받아서 현금화하는 방식이었어요. 태호는 승인만 하고 실무는 라온이 다 처리하니까 완벽한 분업이었던 거지. 서윤이 만든 흐름도를 보니 정말 복잡했어요. 하지만 결국 모든 돈이 라온에게로 향하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수사권이 없으니까 직접 조사는 못하겠지만 이 자료만으로도 국토부나 경찰에 신고하기엔 충분해. 8월 23일 드디어 장례 공지가 올라왔어요. 청산병원 장례식장에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치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하는구나. 시신도 없이 장례식을 치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 없었습니다. 실종 신고 후 2주가 지났으니까요. 다온이 도서관 방송 시스템 최종 점검을 했어요. 언니, 준비 완료됐어요. 내일 오후 2시에 방송 나갈 거예요. 혹시 기술적으로 추적당할 위험은 없지? 없어요. 도서관 내부 시스템이니까 완전히 합법이고 언니가 관장으로서 승인한 거잖아요. 그날 밤 저는 장례식장 근처에서 멀리 지켜보기로 했어요. 제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무엇보다 태호와 라온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과연 당황할까요? 아니면 침착하게 넘길까요? 8월 24일 밤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윤이 의료기록 사본을 준비했고 배상구 아저씨는 CCTV 영상들을 정리해뒀어요. 다온은 방송 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언니,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돼. 응,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솔직히 떨렸어요. 계획이 성공할지, 태호와 라온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도서관을 둘러봤어요.
제가 5년 동안 운영했던 이곳에서 아이들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게 돈 때문에 망가질 뻔했다고 생각하니 더욱 화가 났어요. 창밖으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준 그 비처럼 말이에요. 이번에도 비가 저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길 바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됩니다. 테오와 라온은 아직 제가 살아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 무지함이 그들의 무덤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8월 25일 장례식 첫날이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쯤 장례식장 근처 카페에서 멀리 지켜보고 있었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직원들, 동네 사람들, 그리고 도서관 아이들, 부모님들까지. 제 장례식을 보는 기분이 정말 묘했어요. 사람들이 제 영정사진 앞에서 고개 숙여 절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태호는 상주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정말 좋은 연기였습니다. 라온도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옆에 서 있었고요.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장례식장 내부 스피커에서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태호 씨, 도서관 아이들 돈 어디에 썼어요? 순간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보며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태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라온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스피커를 찾고 있었고요. 지금 뭐야? 누가 장난치는 거야? 조문객 중 한 명이 소리쳤어요. 도서관 쪽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태호가 급히 일어나더니 라온과 함께 장례식장을 나갔어요. 조문객들은 수군수군 웅성거렸습니다. 도서관 돈이 뭐 어쨌다는 거야? 설마 후원금을 가로챈 건 아니겠지? 아니야, 죽은 사람 목소리였는데 어떻게? 사람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의심이 확산되기 시작한 거죠. 테오와 라온은 근처 카페로 피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들을 따라갔어요. 다행히 창가 자리에 앉아서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태호, 지금 상황이 뭐야? 누가 그런 방송을 내보낸 거야? 라온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다고. 태호도 당황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 은하가 미리 녹음해 놓은 걸까? 그럴 리 없어. 그런 준비성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온이 차갑게 말했어요. 저를 얼마나 얕보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동생 아닐까? 강서윤 말이야. 서윤이? 설마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때 태호가 중요한 말을 했어요. 라온아, 보험 얘기는 내가 먼저 꺼낸 거잖아. 만약 들키면 어떡해? 뭐가 들켜?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하지만 라온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진짜 은하가 죽은 게 맞아? 시신을 못 찾았잖아. 당연하지. 내가 직접 확인했어. 물에 빠뜨리고 나서 한참 기다렸는데 안 올라왔어. 이 대화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라온이 직접 저를 물에 빠뜨렸다고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도 불안해. 혹시 모르니까 보험 쪽 서류 다시 확인해봐. 알았어. 근데 태호, 만약 정말 들키면 어떡할 거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질게. 어차피 내 아내니까. 고마워. 역시 믿을 사람은 너뿐이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태호가 라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거든요. 카페를 나온 후 다온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온아, 혹시 카페 CCTV 영상 구할 수 있어? 불법 해킹은 안 되는데 만약 카페 사장님이 동의해 주시면 가능해요. 어떻게 동의를 받지?
일단 사장님께 상황을 설명드려 보는 게 어떨까요? 사기 사건이니까 협조해 주실 수도 있어요. 다음날 다온이 카페 사장님을 만났어요. 다행히 사장님이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런 나쁜 일이 있었군요. CCTV는 얼마든지 보여드릴 수 있어요. 다온이 가져온 영상을 보니 테오와 라온의 대화가 자막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입모양을 읽어서 만든 자막이었지만 충분히 정확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해요. 보험 얘기는 내가 먼저 꺼낸 거잖아라는 부분. 정말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보험 변경이 라온의 아이디어였다는 걸 테오 입으로 직접 인정한 거니까요. 서윤도 회사에서 더 많은 자료를 수집했어요. 언니, 재단과 하청업체 사이 계약서도 구했어. 정말 치밀하게 만들어 놨더라. 계약서를 보니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실제 돈의 흐름을 추적해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 업체들이 다 라온이 만든 곳들이야. 사업자 등록만 내고 실체는 없는 회사들이지. 그럼 완전히 조직적인 사기네. 맞아. 그리고 이 정도 규모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야. 특경법이 적용되면 형량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라온에게는 치명적인 소식이었죠. 8월 24일 저녁 배상구 아저씨가 흥미로운 정보를 가져왔어요. 은하야, 라온이 요즘 부동산 중개사 자주 만나더라. 부동산을? 응, 강남 쪽 오피스텔 몇 개 더 보러 다닌다고 해. 돈이 많이 생겼나 봐.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확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뻔뻔했습니다. 그리고 외제차도 바꿨대. 벤츠에서 BMW로. 증거 인멸하려는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지. 일단 동선은 계속 추적하고 있어. 그날 밤 서윤과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언니, 내일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해. 한번 의심받기 시작하면 테오와 라온이 더 경계할 거야. 알아. 하지만 이미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가봐야지. 혹시 위험해지면 언제든 나타나. 알았지? 서윤의 걱정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테오와 라온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으니까 이 틈을 놓칠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본격적인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더 직접적으로 압박해 볼 생각이었어요. 6장 함정 회계 파일과 자백. 8월 28일 다온이 정말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언니 라온이 실수했어요. 정말 큰 실수. 다온은 OSINT라는 걸 이용해서 라온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소셜미디어나 공개된 정보들을 분석하는 기술이었습니다. 라온이 업무용 클라우드 링크를 외부 업체에 공유할 때 실수로 권한 설정을 잘못했어요. 무슨 뜻이야? 원래는 특정 사람만 볼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링크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게 설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링크가 웹아카이브에 캐시로 남아 있어요. 웹아카이브는 인터넷의 과거 모습을 저장해두는 사이트였어요. 라온이 실수로 공개해버린 파일들이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해킹한 게 아니라 라온이 스스로 공개한 거니까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어요. 다온이 보여준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사고 완료 시 보험 10, 재단 분배 3 라온이. 숫자 뒤에는 억이라는 단위가 붙어 있었습니다. 보험금 10억, 재단에서 빼돌린 돈 3억, 라온이 가져갈 돈 2억이라는 뜻이었어요. 정말 치밀하게 계산해뒀네. 파일에는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보험금 수령 일정, 재단 계좌 정리 방법, 심지어 제 장례식 비용까지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면 확실한 증거가 돼요. 계획적 범행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태호의 자백을 받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로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누구세요? 도서관 관련해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태호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저는 목소리를 조금 변조했습니다. 완전히 다르게 하면 이상하니까 감기 걸린 것처럼 말이에요. 사장님, 도서관 후원금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도서관이요? 지금 관장님이 안 계셔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한 거예요. 재단에서 보낸 돈이 실제로 도서관에 전달되었는지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죄송한데 누구신지 먼저 밝혀주실 수 있나요? 도서관 회계 담당자입니다. 장부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서요. 또 다른 침묵. 태호가 긴장하고 있다는 걸 목소리로 알 수 있었어요. 혹시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럼 내일 오후에 사장실로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다음 단계를 준비했어요. 내일 태호를 직접 만나서 자백을 받아낼 계획이었습니다. 8월 29일 오후 3시 회사 사장실을 찾아갔어요. 물론 얼굴이 보이지 않게 문 뒤에서 대화했습니다. 사장님, 어제 전화드린 사람입니다. 아, 네. 도서관 후원금 관련이라고 하셨죠? 태호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천천히 꺼내며 유도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재단에서 도서관으로 온 돈이 1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5억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럴 리가. 그리고 라온 팀장님이 중간에서 처리하신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라온이요? 태호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사실 라온 팀장님이 몰빵 받는 구조라는 걸 알고 계셨죠? 순간 태호가 조용해졌습니다. 긴 침묵 후에 나온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다 내 잘못이에요. 예. 라온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승인했고 내가 지시한 거예요. 자백이었습니다. 완전한 자백이었어요. 보험도 후원금도 모든 게 내 계획이었어요. 라온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태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은하가 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장부 정리하면서 이상한 점들을 계속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고로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완벽한 자백이었습니다. 계획적 살인 의도까지 인정한 거예요. 그 순간 서윤이 회사 감사실을 통해 국토부와 경찰에 정식 통보를 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모든 증거 자료와 함께 말이죠. 문 뒤에서 조용히 빠져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태호의 자백은 녹음되었고 라온의 실수로 공개된 파일은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이 수집한 재단 관련 자료들도 모두 준비되었어요. 이제 남은 건 공식적인 수사와 재판뿐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 서는 순간 정말 많은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 안도감,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태호와 라온이 피고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마침내 이 순간이 온 거구나 싶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혐의를 읽어내려갔어요. 피고인 장태호, 최라온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며 사문서를 위조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업무장배임 죄를 범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라온은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보험 변경 서류였어요. 필적 감정 결과 제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실제 서명과 82%의 차이를 보이며
특히 자음 이응의 형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감정사의 설명을 들으니 라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두 번째는 CCTV 영상들이었습니다. 배상구 아저씨가 수집해준 골목 CCTV, 주유소 CCTV가 차례로 재생되었어요. 피고인 최라온의 차량이 사건 전날 밤 11시 30분경 도서관 뒤편에 정차했으며 피고인 장태호는 사건 당일 약국과 화학상가를 연이어 방문했습니다. 화면에서 태호가 화학상가에서 뭔가를 구매하는 모습이 나오자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세 번째는 도서관과 장례식장 오디오였습니다. 다온이 합법적 절차를 통해 녹음한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태호 씨, 도서관 아이들 돈 어디에 썼어요? 그리고 카페에서 녹화된 태호와 라온의 대화 영상도 재생되었습니다. 보험 얘기는 내가 먼저 꺼낸 거잖아. 다 내 잘못이에요. 자막과 함께 나오는 대화 내용을 보자 라온이 변호사에게 뭔가 급히 속삭였어요. 네 번째는 다온이 발견한 회계 파일이었습니다. 사고 완료 시 보험 10, 재단 분배 3 라온이 이 메모가 법정에서 읽혀지는 순간 태호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마지막으로 약품 구매 전표가 제시되었습니다. 화학상가에서 구매한 액체가 실제로 마취제 성분이었다는 감정 결과도 나왔어요. 변호인 신문에서 태호는 처음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런 일을 할 리 없어요.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확실했어요. 특히 제가 사장실에서 녹음한 자백 내용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에요. 라온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이 녹음이 재생되자 태호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라온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모든 건 장태호의 지시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업무를 처리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회계 파일의 메모와 부동산 투자 내역, 그리고 카페 대화 영상이 라온의 적극적 참여를 증명했어요. 제가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법정은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서 나타났으니까요. 피해자 강은하입니다. 태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는 순간 정말 유령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제 증언은 간단했습니다. 물탱크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그 후에 수집한 증거들에 대해서 말했어요. 피고인들은 단순히 저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계획적으로 후아이SSAYERDJCONTINUERMODIFIER 원금을 횡령하고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되자 저를 없애려 했습니다. 제 증언이 끝나고 최종 변론이 시작되었어요.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단순한 횡령을 넘어 살인까지 시도한 극악한 범죄자들입니다. 특히 공익을 위한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사회 전체에 대한 배신입니다. 태호의 변호사는 깊은 반성과 함께 선처를 구한다고 했지만 라온의 변호사는 여전히 주도적 역할은 장태호가 했다며 책임을 떠넘기려 했어요. 판결이 선고되던 날 저는 방청석에서 지켜봤습니다. 피고인 장태호, 살인미수, 사문서 위조, 업무 상배임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최라온, 살인미수 공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라온의 형량이 더 무거운 것은 주도적 역할과 횡령 규모 때문이었어요. 판결문이 읽혀지는 동안 태호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라온은 마지막까지 불복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단순한 금전적 탐욕을 넘어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공익 목적의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사회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재판장의 마지막 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도에서 서윤이 달려와 저를 안아줬습니다. 언니 정말 수고 많았어. 배상구 아저씨와 다온도 함께 있었어요. 은하야, 정의가 승리했어. 아저씨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어요. 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다온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일단은 좀 쉬고 싶어. 그리고 진짜 제대로 된 도서관을 만들어 보고 싶어. 법정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태호를 봤어요. 수갑을 찬 채로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어요. 라온은 끝까지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자신이 더 무거운 형을 받은 게 억울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정의가 구현된 거니까요. 2025년 11월 15일 꼭 1년 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바닷가 작은 도시의 비온 뒤책방이라는 작은 서점을 열었어요. 이름은 제 목숨을 구해준 그날 밤 비에서 따온 거였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보는 일상이 정말 평온했어요. 도시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책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언니, 서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감사팀 팀장으로 승진한 후 더 당당해진 모습이었어요. 축하해, 팀장님. 언니 덕분이야. 그때 사건 해결한 게 인정받아서 승진한 거거든. 뒤이어 배상구 아저씨와 다온도 함께 왔어요. 은하야, 여기 정말 좋네. 바다 보이고. 아저씨가 만족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다온이는 어떻게 지내? 좋아요. 회사에서 보안팀으로 옮겨서 디지털 포렌식 업무하고 있어요. 언니 사건 덕분에 실력 인정받았거든요. 모두가 각자 자리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 반가웠어요. 오후쯤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문신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해양경찰 해양안전과에서 일하고 있는데 혹시 강은하 씨 맞으신지요? 순간 긴장했어요. 설마 또 무슨 사건이 생긴 건 아닐까 싶어서요. 네, 맞습니다만. 아, 걱정 마세요. 사건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찾아온 거예요. 문신우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사건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하게 대응하신 게 과찬이세요. 사실 저희 쪽에도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어서요. 바다에서 실종된 사람이 있는데 가족들은 사고라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흥미로운 이야기였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상담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험자로서 조언을 듣고 싶어서요. 물론이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날 저녁 문신우 씨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대화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은하 씨,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글쎄요. 포기하면 정말 죽는 거니까. 그리고 억울하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제가 죽어야 해요? 문신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세상에는 부당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바로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신우 씨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해양경찰이지만 육지일도 가끔 도와요. 특히 실종 사건들은 해상이든 육상이든 비슷한 패턴이 있거든요. 우리는 파도가 밀려오는 걸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어요. 비는 나쁜 걸 씻어내죠. 그리고 길을 보여줘요. 문신우 씨의 말에 저도 공감했습니다. 제 경우에도 비가 살려줬어요. 그날 밤 비가 안 왔다면 지금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거예요. 운명이었나 봐요. 은하 씨가 살아남아서 진실을 밝혀낼
그날 밤 책방에서 혼자 앉아 생각해 봤어요. 복수가 뭘까? 테오와 라온을 감옥에 보내는 것만이 복수일까? 아니었어요. 진짜 복수는 저처럼 피해를 당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더 행복하게 사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빼앗으려 했던 제 삶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창밖으로 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어요. 비온 뒷책방에는 매일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와요. 책을 읽고 바다를 보고 때로는 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사장님, 어떻게 이런 평온한 삶을 사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나쁜 사람들에게 당하고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복수의 완성은 처벌이 아니라 더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바닷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고 파도 소리가 들려와요. 이제 저는 정말 자유롭습니다. 테오와 라온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문신우 씨와의 새로운 사건도 흥미롭고 서윤이나 다온, 배상구 아저씨와의 인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오늘도 살아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물탱크에서 살아나가자고 다짐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이겨냈어요. 비는 정말 나쁜 걸 씻어내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네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